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철훈입니다. 이렇게 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IT에 관련되어 있는 직무를, 한 가지 직무를 또 오늘도 낱낱이 또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학생들을 이렇게 만나 보면은요, 또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또한 직무가 제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아직은 파악이 잘 안 되는데, 제가 배웠던 과정들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뭐 데이터베이스, 아니면은 뭐 서버, 아니면은 뭐 이러한 단어들은 다 들어봤는데, 이 단어들이 말하는 게 직무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런 친구들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상담을 해오는 친구들이 그만큼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제가 이제 나누어서 얘기를 해주면서 그러한 직무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얘기해 줬었고요. 그 다음에 며칠 전에도 제가 또 하나의 또 이 취준생들을 우리가 위해서 또 이 IT 직무 특강을 좀 하고 왔는데요. 거기에서 봤던 우리가 취준생들, 그 취준생들 같은 경우에도 컴퓨터에 관련되어 있는 과를 나온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BIT 계열의 친구들도 같이 섞여 있었는데요. 그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주면서 이러한 IT에 관련되어 있는 직무들, 그리고 제가 방송을 통해서 했던 직무 특강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오프라인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이 IT 특강들을, 직무 특강들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면서 면담도 했던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좀 시켰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지금은 그 학생들이 이제 이러한 직무들이 있고, 이러한 직무들을 우리가 하려면은 어떠한 방향으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이러한 수업을, 아니면 이러한 양성 과정들을 우리가 이렇게 배워 나가야 되겠다, 이러한 길을 잡았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IT 직무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분화되어 있는 것들도 많아요. 하나를 가지고 각 회사마다 다르게 명칭을 가지고 가는 그러한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했을 때도 오늘 하고 있는 부분들이 IT 인프라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IT 인프라에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IT 인프라 스트럭처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인프라 스트럭처 직무라고 하는 친구들이, 그 회사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가상화 직무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VMware에 관련되어 있는 직무라고도 얘기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그러한 부분들인데요. 다 IT 인프라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속해 있는 그러한 직무들이기 때문에 다 같은 업무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세부적인 업무들의 직무들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다르겠지만 맥락적으로 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IT 직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 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알아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은 IT 인프라에 관련된 부분으로 진행하겠지만 앞전 시간이나 아니면은 저번에 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만의 직무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 나온 것처럼 IT 인프라에 관련된 부분, 즉 가상화 운영 직무에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저희가 알아봤던 내용들은 우리가 클라우드에 관련된 부분을 알아봤는데, 클라우드 관련된 부분이랑 가상화 부분은 많이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업체가 가상화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같이 제공을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로 또 하는 데도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클라우드랑 가상화, 즉 IT 인프라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따로따로 보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진행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IT 인프라를 잘 사용할 수 있게, 그 IT 인프라에 관련된 부분들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물리적인 것들을 잘 사용하는 것보다 이 물리적이 않는 그러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체가 뭐냐면 가상화고요. 그거를 또 IT 인프라의 또 운영 직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해 볼까요? 자, IT 인프라를 우리가 그러면 이 그림으로서 한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조직이 있습니다. 유연하게, 그 다음에 즉시, 간단히. 여러분들 유연하게라는 것은 다 잘이죠. 잘입니다, 잘. 그리고 즉시, 바로바로죠. 그렇죠? 실시간으로 처리될 수 있게. 그 다음에 간단히. 사용하는데 너무 복잡하면 안 되겠다. 간단히죠. 그래서 간단히 사용하면서 즉시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잘 처리가 되는, 그죠? 원활하게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인프라들을 구축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전에는요, 이렇게 기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은 기업마다 뭐가 있습니까? 각각의 컴퓨터와 각각의 서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과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들이 다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르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은 뭐였냐면 가상화였습니다. 자, 이 가상화에 관련해서 버추얼라이제이션이죠. 그래서 가상화를 통해서 우리가 유연하게 또는 즉시 또는 여기는 좀 쉽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즉 조직과 그 다음에 단체에 쓸 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떠한 부분들을 가상화하느냐? 여기 나온 것처럼 네트워크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시스템 자원적인 부분이라든지 즉 스토리지라든지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또 클라이언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가상화를 통해서 지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가상화들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가치, 즉 아니 비용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잘 매길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왜? 가상화만 잘 시키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상화 운영 직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상화를 잘 시키느냐, 가상화를 잘 못 시키느냐, 가상화를 시켜놨는데 잘 운영하느냐, 잘 운영 못하느냐, 그걸 따지는 거죠. 이거 비용 가치는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 알아야 되지만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가상화를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한 스킬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IT 인프라를 얘기해 본다 그러면은 지금 톱니바퀴들이 막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죠? 톱니바퀴 막 돌아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데 PC에서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라든지 여기는 톱니바퀴지만은 돌아가고 있는 프로세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C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들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를 다 운영하고 있는 그런 인프라적인 부분들, 물리적인 인프라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리적인 부분들을 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즉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죠. 그죠? 그러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IT 인프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컴퓨터들의 연결 상태, 컴퓨터들의 연결을 어떻게 시키느냐, 그것도 IT 인프라의 운영에서 필요한 그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나온 것처럼 195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는 그렇게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70년대, 90년대 넘어오면서 네트워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서 승화를 좀 시켜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2010년도 넘어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즉 제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인터넷을 발전했었죠.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인터넷 발전을 통해서 이렇게 컴퓨터들의 연결 방법도 IT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법도 달라지게 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컴퓨터를 연결하는 방법만 그러면 계속 발전했느냐? 그런 거는 절대 아니겠죠. 자, 사람을 연결시켰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IT 인프라를 한다 그러면은 하드웨어적인 부분들, 즉 하드웨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나온 것처럼 오퍼레이션이나 커뮤니케이션, 즉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사람들 간에도 그만큼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메신저나 이메일, 그 다음에 게시판, 그 다음에 또 다른 블로그라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IoT, 즉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대규모 계산이라든지 대량 방복의 계산 또는 협동 작업, 즉 콜라보레이션이죠. 협동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즉 전달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공유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공유에 대한 확산을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가져가면서 사람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한 IT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는 것이죠. 트위터와 그 다음에 페이스북을 좀 생각해 봅시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얘기할 수 있냐면 불특정 다수,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격과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 분야,
그죠? 그래서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과의 그러한 소통적인 부분들, 나와 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나와 같은 부분을 볼 수 있는, 그리고 나와 소통을 통해서 무언가를 같이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는 부분들이 우리가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이 동떨어진 얘기긴 하지만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광고적인 부분보다 우리 지인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을 더 많이 신뢰를 하고 있죠. 즉 통계상으로도 45%와 90% 이상을 우리가 지지를 하고 있다. 즉 지인들이 얘기해 주는 부분을 믿는 게 90%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인프라, 즉 IT 인프라에서도 당연히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IT를 이용을 해서 프로젝트를 한다. 즉 사람들끼리 하는 그러한 콜라보레이션, 협동 작업, 그런 부분 내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였습니까? 그렇죠. 커뮤니케이션이었습니다. 그죠?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우리가 IT 인프라로 구축을 시켜놓고 그런 IT 인프라를 구축시킨 과정에서 진행을 하면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로는 사물을 연결시킵니다. 자, PC를 연결시켰어요. 그 다음에 컴퓨터를 연결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연결시켰어요. 그 다음에 사물을 연결시킵니다. 자, 하나씩 알아봅시다. 자, 엔드 유저. 자, 우리가 쓰고 있는, 그죠? 그래서 농업이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료라든지 행정이라든지 물류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지금 뭘 사용하고 있냐면 IT 인프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PC부터 해서요. 서버, 네트워크,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뭐 농업 같은 경우에는 또 IoT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만큼 사용할 수 있게 유저들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바이스, 자동차에서 나오는 그만큼의 데이터들. 그 다음에 스마트 데이터, 스마트폰에서 나오고 있는 그만큼의 불특정 다수의 데이터들. 그 다음에 웨어러블 또는 자 가전제품에 나오는 그러한 데이터들의 처리. 그 다음 네트워크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죠. 3G나 LTE나 그 다음에 5G에서 나오는 그런 네트워크 부분들. 플랫폼, 즉 로그라든지 그냐면 기가데이터 같은 그러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애플리케이션, 즉 자동차 제어라든지 아니면 애널리스틱, 데이터 분석이죠. 애널리스틱 같은. 그리고 크게 봤을 때는 빅데이터죠. 빅데이터 관련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다 연결시키는 부분들이 IT 인프라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그죠? 다 얘기했었죠. 엔드 유저, 디바이스, 그 다음에 네트워크, 그죠?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데이터, 그 다음에 또다시 애플리케이션. 이러한 부분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IT 인프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요. IT 인프라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가상화 운영 부분 직문에 대해서는 좀 더 나올 거니까 그때 가서 알아보겠지만 IT 인프라를 이용하는 그러한 부분들, 즉 사람과 컴퓨터와 그 다음에 사물을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러한 IT 인프라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왔죠. 가상화입니다. 그죠? 가상화는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스위치라든지 뭐 라우터라든지 방화벽, 네트워크 장비죠. 그 네트워크 장비를 이용하는 그러한 부분들과 그다음에 서버, 밑에 있는 서버에 관련되는 OS들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스토리지, 메모리 부분, CPU 부분. 자, 물리적인 공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물리적인 공간들과 물리적인 그러한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 그런데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뭐가 많이 들어요? 자, TCO라 그래가지고 유지 보수 비용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고치려면은 뭐가 들어가죠? 그만큼의 시간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가져가려면 그만큼의 또 스페어에 관련되어 있는 서버라든지 아니면은 그러한 인프라를 구축해 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만큼의 비용 부담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이거를 어떻게 가상화시킨다는 겁니다. 즉 여기 나온 것처럼 가상화의 버추얼라이제이션 제 부분을 이용해서 즉 하나의 부분을 통틀어서 하나의 부분을 가지고 그거를 가상화를 시켜서 여러 사람이 쓸 수 있게
그래서 네트워크 가상화, 스토리지 가상화, 그 다음에 서버 가상화, 애플리케이션 가상화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가상화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 명들이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자, 가상화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에서 우리가 빅데이터라든지 그 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상화에 관련되어 있는 IT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상화의 의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상화는 버추얼입니다. 자, 여러분들 가상이란 말을 들어보면은 한국어의 의미로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쵸? 한국어에서는 실제가 없는, 그죠? 그냥 실제가 없고 그 다음에 허상, 이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 해석하는 부분인데요. 한국 사람들이 해석하는 부분 말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영어 사전을 보더라도요. 영어 사전을 보더라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실제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에, 실질상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버추얼은요. 그래서 버추얼화, 즉 가상화, 거기에 쓰고 있는 가상은 실질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의 부분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추얼라이제이션, 즉 가상화는 뭐냐면 실제로 본체, 물질적인 실체는 없지만, 그렇죠? 물질적인 실체는 없지만 본질적인 기능들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인프라, 그러한 구조,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가상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상화에 대한 정의. 자, 들어오신가요? 그래서 virtualization. 자, 가상화는 한국의 어감처럼 허상이 아닌 실제적인 그러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적인 부분들, 구조적인 부분들을 얘기한다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 오늘 하고 있는 가상화 운영 파트의 직무를 지원하실 거면요. 자, 그 다음에 가상화의 크게 세 가지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 또 있어요. 또 있습니다. 크게 한 8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3가지 정도만 일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티셔닝입니다. 여러분들 파티셔닝 들어보셨습니까? 어디서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윈도우나 아니면 리눅스 깔아보셨죠? 설치해 보셨죠? 자기의 PC에 지금은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해보지는 못했겠지만 그래도 관심 있는 분들은 자기의 OS는 깔아보셨을 겁니다. 특히 서버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진행한다, 서버를 내가 다뤄봤다 하신 분들은 당연히 리눅스나 윈도우 서버에 관련된 부분들을 깔아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럴 때 뭐가 나왔냐면 파티셔닝이라는 부분이 나왔을 겁니다. 즉 스토리지, 즉 하드디스크의 공간을 나누어서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건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윈도우를 설치하게 된다면 C 드라이브와 D 드라이브 나눕니다. 왜? 백업을 위해서 나눈 거죠. 그래서 스토리지에 나눈 부분들은 거의 다 백업을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파티셔닝, 즉 분할을 이용해서 하나의 물리 자원을 여러 개의 자원으로 분할하는 과정들, 이거를 이용을 해서 서버의 가상화 부분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여기 나온 것처럼 녹색의 부분을 우리가 3개의 녹색 부분을 이렇게 분할시켜놨죠. 이거를 파티셔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서버의 가상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스토리지 가상화입니다. 자, 스토리지 가상화는 어그리게이션, 집약입니다. 집약이 뭐냐면 여러 개의 것들을 하나로 뭉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가지고 3개의 것들을 하나로 뭉쳐서 가져갈 수 있게, 즉 여러 개의 물리적인 그러한 자원을 하나의 대상 자원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스토리지의 가상화다. 그러면 서버의 가상화는 파티셔닝 부분으로 가져가게 되는 거고요. 여기 나온 것처럼 스토리지 가상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집약, 즉 어그리게이션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즉
데이터베이스의 가상화 부분이에요. 자, 데이터베이스 가상화 부분은 어떤 식으로 얘기할 수 있냐면 자, 에뮬레이션, 즉 모방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밑에 네모로 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가 모양이 바뀌었죠. 그래서 어떠한 물리적인 자원을 다른 자원처럼 보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앱을 이용을 해서 내가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이 아닌 태블릿 PC라는 것으로 둔갑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그러한 앱을 이용을 해서 내가 아닌 그러한 부분으로 이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자체가 뭐냐면 데이터베이스 가상화, 즉 에뮬레이션, 즉 모방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가상화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얘기했죠. 모방, 그 다음에 집약, 그 다음에 분할. 이 세 가지 방법을 이용을 해서 가상화를 시키고 있어요. 자, 서버의 가상화, 스토리지의 가상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가상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세 가지 우선 얘기를 드려봤어요. 자, 구분을 잘 하시고 그래서 서버의 가상화를 우리가 한꺼번에 얘기를 한다면 여기 나온 것처럼 한 대의 서버를 10대의 서버, 개인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서버로 분할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생기면 우리가 서버 가상화를 일으킬 수 있고요. 그 다음 물리적인 다른 여러 개의 스토리지를 하나의 큰 스토리지로 만들어 보는 과정을 뭐라 그럴 수 있냐면 저렇게 나온 것처럼 자, 스토리지의 가상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PC에서의 스마트폰, 즉 PC를 사용하고 있는데 마침 마냥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아닌데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마냥 PC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둔갑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뭐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이 데이터베이스 가상화, 즉 이 모방이라는 부분으로 가져갈 수 있겠어요. 이 세 가지 잘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가상화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 역사는 분산, 집중, 그 다음에 또 분산, 집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964년도에는 고가의 하드웨어, 운영 부담이 컸었습니다. 그때는 물리적인 것밖에 되지 않았었죠. 그래서 그 고가의 자원들을 집약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을 확대하고 하는 영향력들을 가다 보니까 분산시키고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고가의 하드웨어 자유도의 제약 비용이 증대되면서 1967년도에서는 그렇게 60년대에서는 그렇게 진행이 됐고 올해 나와서는 VM웨어, 즉 요즘 가서는 하드웨어의 고성능화에 따라서 이러한 VM웨어라든지 버추얼박스라든지 이러한 가상화를 시킬 수 있는 하이퍼V라든지 이러한 KVM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충분히 집약과 그 다음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온 내용 중에 뭐 AP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 다음에 OS는 그죠?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 다음에 운영체제죠. 그 다음에 HW는 하드웨어고요. 그 다음에 VM은 버추얼 머신입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나온 것처럼 HV는 하이퍼바이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데 가상화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가상화 역사는 지금 이렇게 집중과 분할과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져갈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나온 것은 이제 서버 가상화입니다. 자, 서버 가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물리적인 시스템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 아니면 서버 이런 부분들 다 물리적인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시스템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앱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드레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CPU,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들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서버를 다 만들어 놓은 자체가 지금 나와 있는 물리 시스템인데 이거의 단점들이 뭐였습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 고치려면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하나를 고장이 나면 이거를 대신해 주려면 또다시 다른 대체품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비용과 그만큼의 시간이 갈 수밖에 없다. 그거는 이 기업으로서의 리스크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상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한 부분들을 전혀 없이 즉 서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가상 서버를 다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서버처럼 운영될 수 있게 버추얼라이제이션 즉 물리적인 서버로 운영될 수 있게 가상 서버들을 만들기 때문에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앱도 깔릴 수 있고요. OS도 깔릴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보이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거 역할을 해주는, 그렇게 분산 처리를 해주고 만들어주는, 설계를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뭐였냐면 하이퍼바이저입니다. 그래서 아까 HV라고 얘기했던 그러한 하이퍼바이저가 이러한 역할들을 해줘요. 그 다음에 그러한 부분들을 다 합쳐서 물리적인 공간은 하나를 만들어 놓겠죠. 당연히 물리적인 공간이 있고 나서 그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의 서버를 여러 대의 서버로 우리가 서버 가상을 통해서 여러 대의 서버로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서버 가상을 위한 서버 관리 부분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버를 이용을 해서 서버 가상을 이용해서 서버 관리가 얼만큼 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하이퍼바이저가 할당한 시스템 또는 이러한 이 성능, 기능 등을 가진 가상 머신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가상 서버 B, C가 있습니다. 거기에 호스트명, 즉 CPU와 메모리와 IP명이 있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설정 파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보세요. 자,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랑 뭐가 틀립니까? 뭐가 틀릴 것 같아요? 그렇죠. 뭐가 틀리냐면 호스트명이 틀립니다. A, B, C로 돼 있죠. 그 다음에 뭐가 틀릴까요? 그렇죠. 인터넷을 하기 위한 뭐가 틀려요? IP 주소, 즉 컴퓨터의 주소가 틀립니다. 그거 두 개만 딱 틀리고 뭐가 똑같냐면 다른 설치 파일들, 다른 설정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가 쉽냐면 복제가 쉽습니다. 그리고 변경도 쉬워요. 하나를 변경을 시키면은 다른 것도 변경이 그만큼 쉽겠죠. 왜? 복제가 쉬우니까 하나를 변경시키고 이거를 복제시켜가지고 넣게 된다 보면은 그만큼의 시간 절약도 되고 그만큼의 뭐도 됩니까? 그만큼의 또 인정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이퍼바이저는 기술적인 설정 파일에 따라서 내용을 필요한 시스템 자원에 맞춰줄 수 있게 해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어요. 이러해서 하이퍼바이저 자체가 그만큼 서버 가상화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설정 파일을 생성하고 복제하고 변경하고 이러한 것들을 서버에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들에게 전달을 해서 사용하게 만들고, 그죠? 이러한 부분들이 서버 가상을 이용한 서버 관리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그림 한번 보실까요? 자, 정상일 때하고 장애일 때를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정상일 때와 장애일 때를 얘기할 때 정상일 때는 자, 가상 서버 A, 가상 서버 B, 그 다음에 가상 서버 X가 있죠. 자, 이거를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즉 서버 가동 중인지 아닌지를 계속 감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이퍼바이저에 의해서 서버 1과 서버 2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서버에서 당연히 장애가 발생해요. 즉 가상 서버 A와 B는 표면상 계속 가동할 수 있는데, 즉 사용자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뭐가? 즉 서버 01이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서버 01이 완전히 죽어버리면 이거를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 옆에 있는 서버 02가 있죠. 그래서 서버 두 번째 것이 여기 나와 있는 서버 가상 서버 A와 가상 서버 B를 연결시켜가지고 넘겨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즉시 넘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직, 즉 이체시켜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넘겨가지고 가상 서버를 넘겨가지고 서버 2에서 하이퍼바이저가 가상 서버 A와 가상 서버 B를 같이 운영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이게 서버 가상화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물리적인 그러한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리적인 시스템에 사용하는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요. 이거 하나만 고장난다면 두 개가 다 고장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가져다가 또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의 시간과 그만큼의 돈과 그만큼의 비용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사람들의 인건비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 서버 가상화 이거를 사용했다 보면은 즉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설정 파일만 복사해서 보충이 되니까 그거를 누가 해준다고? 하이퍼바이저가 해줍니다. 해주기 때문에 그만큼의 또 효과도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서버 가상화의 세부 분류들을 이렇게 쭉 한번 봤습니다. 자, 서버 가상화라 보면은 좀 그렇기는 하겠지만은 일단 가상화에서의 부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자, 첫 번째가 서버 가상화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데스크톱 가상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클라이언트 가상화, 애플리케이션 가상화, 그 다음에 스토리지 가상화, 네트워크 가상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로 나눴냐면요. 6가지로 나눴어요. 아까 여러분들이 3가지로 나눈 것은 이 가상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요거는 실질적으로 가상화를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서버 가상화에 대한 부분들은 얘기를 했었죠. 그죠? 서버 가상화, 그러면 데스크톱 가상화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OS입니다. 그래서 데스크톱 가상화 같은 경우에는요. OS를 여러 개를 깔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맥 사용하시는 분들 있죠. 맥 사용하는 부분들은 윈도우를 깔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지원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윈도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윈도우를 사용하는 마찬가지인데, 자, 데스크톱에서 우리가 클라이언트의 가상화도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데, 우리가 클라이언트 가상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OS를 깔 때, 그렇죠? OS를 깔 때 윈도우를 사용하시는 부분들이 리눅스를 쓴다든지 아니면 유닉스를 쓴다든지 다른 OS를 사용하고 싶다면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부분들도 클라이언트 가상화, 그 다음에 데스크톱 가상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가상화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자, 어플리케이션 가상화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윈도우 익스플로러 6를 사용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은 11까지 나왔죠? 그래서 6를 꼭 사용해야 되는 그러한 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용하는 건 최신 것은 11이에요. 그러면 11도 사용하고 싶고 6도 사용하고 싶죠?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어플리케이션 가상화입니다. 그래서 둘 다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서 사용자의 만족감도 높이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스토리지 가상화. 자, 스토리지 가상화는 한마디로 해서 주박형입니다. 그렇죠? 여러 개의 서버들을 우리가 하나의 서버로 통합해서 쓰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주고,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나눕니다. 나눠요. 그걸 제가 좀 이따가 또 다시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나눕니다. 이런 부분을 가져갈 수 있고요. 그 다음 네트워크 가상화는 네트워크 장비들을 우리가 한꺼번에 사용하면서 이거를 하나의 인프라로 구축시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네트워크 가상화예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봅시다. 자, 네트워크 가상화, 데스크톱 가상화하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가상화입니다. 자, 데스크톱 가상화 같은 경우는요, 이게 그냥 볼까요? 클라이언트 PC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상 PC가 있습니다. 그죠? 서버에 관련된 가상 PC들이죠. 이 가상 PC는 누가 만들었어요? 자, 하이퍼바이저가 복사해서 만들었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클라이언트 PC로 갑니다. 문서 작성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고요. 통신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표 작성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작업들을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데스크톱 가상화.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자, 각 학교에서 대학교를 다녀봤으면 대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있는 우리가 한글이라든지 그 다음에 엑셀, 윈도우, MS에 관련된 부분들, MS에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은 비주얼이라든지 이러한 이 고가의 이 프로그램들을 윈도우에서 인터넷에서 지원을 해주는 과정으로, 그래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지만 그냥 접속해서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여러분 구글 드라이버도 그런 부분들이 다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데스크톱 가상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가상화는 자, 서버에 문서 작성, 표 계산 이런 부분들을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가상을 다 가상화 시켜놨어요. 즉 어플리케이션을 다 만들어 놓고 이거를 사용할 수 있게만 해준다는 것이죠. 즉 아까 했지만 화면 표시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할 수 있는데 내가 익스플로러 6를 사용하고 싶고 11도 사용하고 싶어요. 둘 다 사용해야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이 애플리케이션 가상화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가상화 중에서 자, 두 가지 어플리케이션 방식과 그 다음에 하이퍼바이저 방식 두 가지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자, 서버 가상화에서 나왔던 하이퍼바이저 방식 같은 경우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과 가상화 소프트웨어 관련되어 있는 하이퍼바이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서 가상화 시켜줘 버려요. 그런데 어플리케이션 방식 같은 경우에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OS를 만들어서 이렇게 구축을 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상화 소프트웨어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오퍼레이팅 시스템 호스트 OS를 가지고 있는 OS가 따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가상화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였습니까? OS를 여러 개를 설치할 수 있다. 즉 윈도우를 설치하는 부분에다가 리눅스를 같이 설치할 수 있고 멀티부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아니면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가 이 맥, 애플에서 나온 맥의 4개도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가상 소프트웨어가 있어가지고 뭘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윈도우를 깔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가상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스토리지 가상화입니다. 스토리지 가상화는 블록 가상화, 심 프로바이징, 그 다음에 중복 배제 이 3가지를 가져갈 수 있어요. 자, 어떻게 구분하는지 한번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가상화 같은 경우에는요, 10TB, 10TB, 10TB 이 3가지로 가상 스토리지를 만들어놨는데 원래는 뭐였냐면 저렇게 밑에 있는 것처럼 30TB를 가지고 가는 그러한 부분이다. 그래서 스토리지 하드웨어를 볼륨을 가상화를 시켜가지고 3개의 형태로 가져가는데 실제 데이터들은 2TB, 3TB, 5TB로 나누어서 진행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게 바로 블록 가상화입니다. 그 다음에 용량 가상화 같은 경우에는요. 밑에 나온 것처럼 10TB를 실제 데이터 사용하는데 총 데이터는 30TB였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진행하는데 2TB, 3TB, 5TB로 가상 스토리지를 만들어서 저렇게 용량의 가상화를 시키는 그러한 스토리지 가상화 방법이 있다. 이게 신 프로비저링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중복된 데이터를 배제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사용되는데 중복된 데이터를 배제는 시켜서 우리가 사용할 때는 가상 스토리 사용할 때는 그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 A라는 부분과 B라는 부분에 파일 1과 파일 2에 A 부분이 같이 쓰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대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서는 보였어요? 중복을 배제해서. 그래서 데이터의 용량을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러한 효과로 가져갈 수 있어. 맞죠? 그 다음에 그래서 블록 가상화와 심 프로비저닝, 그 다음에 중복 배제를 통해서 스토리지 가상화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스토리지 가상화는 아주 쉬워요. 그렇죠? 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분할을 시키든가 아니면은 하나로 뭉치든가 이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스토리 가상화는 하나로 뭉치는 게 원래적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상화 스토리 이용해서 블록 용량, 그 다음에 데이터 용량 절감의 효과들을 가져갈 수 있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가상화입니다. 자, 종래의 네트워크 가상화를 좀 볼까요? 자, 물리적인 네트워크 A, 물리적인 네트워크 B. 자, 어느 회사에 네트워크실을 갔더니 서버실을 갔더니 네트워크 장비가 있습니다. 자, B 그 회사에는 네트워크실이 그래서 서버실이 몇 개가 있는데 거기마다 뭐가 있냐면 네트워크 장비들이 다 물리적으로 체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사용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다는 걸로 관리만 잘 되면 그렇죠? 사용이 진짜 편하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관리들이 그만큼 되지 않겠죠.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인건비를 안 낀다고 그런 부분들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SDN, 즉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킹이라는 그러한 기술력을 이용을 해서 뭘 만들었냐면 네트워크 가상화, 즉 통째로 쓰고 있는 그러한 이 네트워크의 장비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공유를 해서 가상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진행하게 만드는 게 네트워크 가상화입니다. 그래서 이 보안적인 부분들, 기능적인 부분들, 제어적인 부분들을 가져간다면 패킷의 종류에 따라 설정하는 부분들은 종래의 네트워크 분야이면 보안 애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설정하는 부분들은 이러한 보안적인 요소를 가져간다면 이렇게 다르게 또 제공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능적인 부분들은 물리적인 구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예전 종래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즉 하나의 서버실에는 다 있어야 되겠죠. 네트워크 장비 다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네트워크실에는 또 다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분산을 시켜가지고 쓸 수 있겠지만은 그러한 부분들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만큼 신호 세계도 늦어지고 있고요. 그만큼의 또 리스크도 오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 구성에 관계없이 논리적인 구성으로 설계할 수 있는 우리가 SDN, 즉 네트워크 가상화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IT 인프라 전체의 소프트웨어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얘기해 본다면
자, 시스템 자원 전체를 가상합니다. 서버도 가상화하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도 클라우드 OS를 이용을 해서 가상에 관련되어 있는 이론적인 관련들, 그 다음에 운영적인 관련들을 하게 만들어 두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지 가상화, 그 다음에 위에 나온 것처럼 AP, 자,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그 다음에 OS, 데스크톱 가상화를 통틀어서 IT 전체의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부분들보다는 가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본질적으로 가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런 것들을 대신해 줄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들만 여러분들이 꿰차고 있다면, 그러한 스킬들만 있다면 충분히 가상화 운영 직무에서는 여러분들은 각광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IT 시나리오에서 변화될 우리가 업무 스타일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가상화의 직무들, 가상 운영 직무들을 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는지, 기존의 업무 스타일은 어떻게 됐습니까? 작성합니다. 작성해가지고 회의 때 갖다 줘가지고 또 보면서 또 필기하고 막 그러죠. 필기해가지고 또 다시 수정해가지고 또 갖다 주고 또 회의하고 막 그러죠. 그런 것들이 기존의 업무 스타일이었다면, 자, 이렇게 자택이나 카페나 아니면 외출지나 아니면 오피스 아무 곳이나 상관없이 인터넷이 되고 그 다음에 디바이스가 준비가 됐다 그러면은 우리가 파일도 공유도 할 수 있고요. 웹에서 회의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부분들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유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메일도 잘 보내고요. 그 다음에 자료도 공유도 잘 하고요. 그 다음에 SNS 서비스를 이용해서도 자료 공유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새로운 업무 스타일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가상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얼마큼 가상화가 그만큼 중요하고 좋은 그러한 시스템입니까? 자, 그래서 PC 사용법의 상식의 변화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아까 얘기했지만 클라우드 서비스겠죠. 거기에 가상화의 부분들이 분명히 들어가 있고요. 이러한 일반적인 PC와 클라이언트 PC에 관련된 부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상화 운영과 보안적인 요소는 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에 대한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 운영 감시에 대한 운영 관리, 이러한 보안 대책들이 분명히 다층 방어에 의한 부분으로 가져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술에 의존하지 말고 종합적인 대책을 가져가시는 게 지금은 맞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상화 운영 직무를 우리가 한꺼번에 한번 정리를 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리적인 시스템의 구성, 기능, 아까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아울렀을 때 서버 가상화, 그 다음에 네트워크 가상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가상화, 그 다음에 데스크톱 가상화, 그 다음에 스토리 가상화에 통해서 소프트웨어 설정만으로서 시스템 자원을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직무가 가상화 운영 직무였고요. 그 다음에 주요 업무는 네트워크 운영 관리, 하드웨어 운영 관리, 그 다음에 응용 소프트웨어 운영 관리까지 윈도우 서버, 데스크탑 가상화, 그 다음에 VM웨어 같은 가상화 툴을 이용한 가상화 방법들, 이러한 것들을 설계하고 구축하는 것들이 가상화 운영 직무의 우리가 주요 활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 조건들은 4년제 대학을 나오면 좋을 것 같고요. 비전공자 사람들, IT 비전공자애들은 우리가 지원자들은 그만큼의 또 기회가 있습니다. 배우시면 돼요. 이러한 것들이 교육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필요한 시키들은 서버, 당연하죠. 네트워크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IT 인프라에 관련되어서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OS 깔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타 전산 업무들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갖춰야 될 역량들은 기술 설계 및 기술 분석력, 그 다음에 현실적이고 탐구적인, 그리고 하나 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가져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가상화 운영 직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전에 뭘 알아봤냐면 가상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가상화의 종류들, 그다음에 가상화의 방법들, 가상화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무에서 알아야 되는 그런 포인트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가상화 운영 직무도 지금 핫하게 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또다시 IT 직무 하나를 또 습득한 걸로 우리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 시간이 돌아왔죠. 자, 박철훈의 IT 실무자 생생 인터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취업을 위해서 지금 현 실무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친구들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주는 그러한 인터뷰 시간, 그리고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어떠한 기업이 있고 그 한 기업에 또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거기에 들어가려면 또 어떠한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실무자들이 당부하고 싶은 말까지 제공을 하는 그러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누구를 만나고 왔을까요? 자, 이즈미디어의 주식회사에 우리가 경영지원그룹 인사팀의 IT팀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팀의 조승철 주임을 만나고 왔습니다. 자, 조승철 주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제가 또 2015년도 14년도에 제가 가르쳤던 그런 학생이기도 하고요. 실무를 가르쳤던 또 학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래서 3년 차에 실무자로 지금 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관련되어 있는 이츠미디어에서는 우리가 IT 전산관리 파트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츠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뒷장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 소개를 간단하게 요청을 드려봤어요. 자, 그랬더니 2002년도에 설립되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이미징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회사가 솔루션을 만들어서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벤처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벤처기업으로 등록됐다는 것은 그만큼의 세제 혜택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만큼의 또 혜택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또 근로자들한테도 그만큼 혜택이 좀 많습니다. 회사와 근로자들한테 혜택이 많은 그러한 벤처기업, 여기가 오늘 이번에 가봤던 그런 회사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에서는 가장 취업을 하고 싶은 그런 회사로도 선정이 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이츠미디어라는 그러한 이 회사는 그만큼의 또 가치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 더, 강소기업입니다. 여러분, 강소기업 들어보셨죠? 고용노동부에서 여러 가지 형태들, 즉 고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재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개의 평가 수단들을 가지고 이 기업은 그만큼의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고용을 창출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만들어 놓은, 지정해 놓은 그러한 기업들이 강소기업입니다. 천대 강소기업 들어보셨죠? 이러한 강소기업에 속합니다, 이 기업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기업에 들어가시는 것도 하나의 또 좋은 또 이슈가 되겠죠. 즉 강소기업 자체도 근로자한테 그만큼의 또 이슈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다니고 있는 친구의 어깨는 그만큼의 또 으쓱으쓱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원수는 한 100명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자, 신입의 연구원의 기본 연봉은 3,400에 3,500 정도. 그리고 중소기업 치고는 좀 많이 주는 그러한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신입 쪽으로는 추천제와 공개 모집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자, 현재 직무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자, 사내의 전반적인 네트워크 및 전산 장비, 그리고 기관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신입 직원들이 들어오면 신규 입사자의 전산 교육을 담당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친구가 저한테 배울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선생님 같은 그러한 교육자도 돼보고 싶다, 교육을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멘토도 해보고 싶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기획도 해보고 싶다라고 많이 해서 이 친구가 해줄 줄 알았더니 분명히 가서 또 이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 친구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지원자의 심정에서, 지원자일 때는, 신분일 때는 그러한 꿈들을 꾸면서 이렇게 3년 후나 5년 후에 이런 부분으로 가져가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 친구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에서 자랑할 만한 복지. 자, 불필요한 개인 내선 번호를 없애고 통신비를 지원해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통신비를 지원했다는 건 뭐냐면 각각의 핸드폰에 대한 통신비 지원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한 점심 식대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전신감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밥까지 준답니다. 점심값까지. 이렇게 좋은 또 복지가 또 있을지는 또 몰랐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현 부서에서 우리가 신입의 역량. 자, 기본적으로 폭넓은 IP 지식, 당연히 컴퓨터에 관련되어 있는 IT 지식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 높은 관심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임직원들의 전산 장비, 그 다음에 현 소속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 즉 전산의 인프라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임원진들의 관리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현재의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회사 직원들의 전산 관리까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폭넓은 IT 지식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전산 관리 자체가 그만큼 쉬운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만큼 책임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만큼의 또 지식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냥 집에서 전산 관리 쪽에 하고 싶으면 집에서 컴퓨터 하나 뜯어보세요. 아니면 컴퓨터 하나 만들어 보시든가. 그게 가장 또 하나의 또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실무 면접 때 지원자 평가에 정형화 툴이 있나요? 라고 얘기를 들어봤어요. 실무 면접은 전반적인 지원자의 태도 그리고 IT 관련된 질문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A씨는 자, 회사의 관심도라든지 대학 생활이라든지 그 다음에 네트워크의 이해라든지 그 다음에 IT 활동들, 동아리 활동이면 IT에 관련된 활동들, 또 프로젝트에 관련된 활동들을 무엇 했는지 여기는 대학 생활에 관련된 부분들도 충분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가 안 됐다면 지금부터라도 어떠한 생활력을 가지고 있는지 또 내가 이러한 직무를 가지기 위해서 이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 준비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직원 채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공개, 그 다음에 추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들었고요. 그 다음 직급 체계는 사원,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식으로 이렇게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무 면접 시 어떤 면접자가 떨어지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는 그만큼 공들여서 써가지고 면접을 들어갔는데 떨어진다. 안 되겠죠. 그래서 물어본 바로는 회사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못하고 즉 회사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각 부서에 필요로 하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것에 의해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면 바로 탈락을 시킨다는 거죠. 회사에 대한 관심, 직무에 대한 관심, 직무를 똑바로 설명할 수 있는 내가 지금 여기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고 싶다라고 똑바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친구가 그러한 지원자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채용 과정에서 인성과 직무 우선순위를 굳이 준다면 둘 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기술적인 부분은 각 부서의 실무자들이 판단하겠지만 인성적인 부분은 인사 담당자들이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과 그래서 여기에서 유추해 본 건데 이 기업에서는요. 두 개를 다 보면 인사 담당자와 기술 담당자의 두 가지 면접이 실무 면접이 같이 진행이 된다. 아니면은 실무 면접이 끝나고 나서 인적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임원 면접들이 있을 때 인사 담당자에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둘 다 만족해야 채용이 가능하다는 것도 여러분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경우는요. 우리가 IT 기업에 관련해서 부분에서는 우리가 직무에 관련된 부분들도 충분히 가져가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인성적인 부분들도 가져가야 된다. 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다음 현 부서에서 필요한 신입의 마음가짐. 자,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으면 좋겠다. 즉 실패가 너무 두려워서 이걸 못하겠다, 아니 못 배우겠다 하시는 부분으로 가져가신 게 아니라 실패를 하더라도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그러한 자신감 있는 그러한 추진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원자들이 경험했으면 하는 프로젝트 방향. 전산직은 다양한 IT 전공 수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원자의 의사소통 이런 부분들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많은 팀 프로젝트를 활동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내 전산 네트워크를 책임지는 우리가 직무이기 때문에 네트워크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전산 관리 파트이긴 하지만 그래도 네트워크에 관련되어 있는 파트로 가져가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신입 지원자한테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들려주라 했더니 이 친구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IT 직무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전산관리 파트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전산관리 파트 말고 네트워크 관리도 있을 수도 있고요. IT 개발 파트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또 개발을 하고 있다가 웹 개발을 하고 있다가 전산관리 파트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 얘기해 줬지만
예를 들어서 개발자, IT 컨설턴트, 엔지니어, 보안 엔지니어, 그 다음에 네트워크 엔지니어, 자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여러 개의 엔지니어 있고 전산 관리, 그 다음에 전산을 가지고 있는 교육 담당자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IT의 관심도가 그만큼 높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IT 관심. 내가 여기서 꼭 돈을 벌겠다는 얘기 아니라 이러한 일부도 해보겠다라는 그러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시고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남겼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도 이츠미디어의 또 내용들 그리고 IT 전산 관리직을 하고 있는 한 친구를 만나서 실무자를 만나서 여러분들한테 똑바른 또 정보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자, 앞으로도 또 이러한 부분들로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취업할 수 있게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